질문을 받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예,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우리 김은태 선생님 있으세요? 질문, 사전 질문 주셨는데 그 질문 해주세요. 바로 훅 들어오시네. 이제 저는 물론 응부적 정의보다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사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요즘은 응부적 정의가 정말 필요 없지는 않구나. 이제 그런 걸 대표적으로 어디서 느끼냐면 이제 물론 이것도 좀 고민해 볼 문제긴 한데요. 독일의 나치의 부역자들에 대해서 이제 나이가 80, 90, 100세 가량 되는 사람들도 이제 끝까지 잡아내서 응보적인 처벌을 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런 끔찍한 범죄, 그 제노사이드가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 이재영 작가님도 이제 그런 부분은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응부적 정의가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네, 뭐 멀리 독일까지 갈 것도 아니고 우리 전 장군, 전두환을 봐도 뭐 전두환 일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만 봐도 그런 사람들한테 참 회복적 정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잘 아시지만 그 역사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국가 폭력일 경우가 높죠. 또는 뭐 군대에 의해서 자행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회복적 접근이 계속 또 논의가 되고 있는 점도 저희가 사실은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이거 나중에 회복적 역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다루긴 했는데 제가 그 국제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회복적 정의를 10년 동안 이제 9년 동안 수업을 했습니다. 일본의 교수님하고 둘이 수업을 해봤는데 저희가 어떤 영상을 보여주냐 하면 그 도쿄 전범 재판 영상을 보여줘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 아마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 다 아시지만 도쿄 전범 재판 같은 게 보면 그 누가 나오냐 하면 A급 전범들이 쫙 나오고 거기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하고 그거를 이제 변호하는 사람이 있고 또 검사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재판장은 11명인가 12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참가자들한테. 이 영상에서 많이 본 영상이죠. 뭐 독일 옛날에 전범 처리의 그 모델을 가지고 온 거니까. 이 영상에서 빠진 게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많이 고민하던 참가자들이 몇 가지를 제안했는데 그중에 결정적인 게 뭐냐? 피해자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냐 봤더니 반성하고 뉘우치는 눈물이 없어요. 자기를 항변하는 것에 더 몰두되어 있고요. 자기도 뭐예요? 어떤 시스템에 작동한 거고 이건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패했기 때문에 이 재판을 받는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도쿄 전범 재판 같은 걸 봤을 때 그 당시 일본에서 전쟁 이후에 패전 이후에 일본 내에 각성이 있었습니다. 왜 없겠어요? 자기들도 큰 피해를 입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랬는데 뭐가 달랐냐 하면 이 전범 재판을 지켜보면서 자기 나라의 지도자들이 얼마 전까지 전쟁의 리더였고 영웅이었던 사람들이 비참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것도 누구예요? 재판의 주체가 승전국들이잖아요. 그런 나라의 판사들 앞에 재판 받는 모습이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구명 운동이 벌어집니다. 밖에서는. 일본이라는 국민들은 제가 이해하기에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뭐 옳은 것을 잘 따라가기도 하고 맹목적이기도 한데 이 사람들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전범 재판이 오히려
일본 자국 내에서는 반성의 기회를 뺏어버린 역할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예.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이 그 결과적으로는 그 전범 몇 명 처리하면서 결국은 큰 걸 얻었죠. 패전한 국가의 정치 체제, 특히 이 왕, 천황제가 그대로 남아버리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와 버렸죠.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일본은 중요한 반성의 흐름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오히려 응보적 관점의 정의가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야 제노사이드도 앞으로 안 생길 거라고 하는 건 인정하지만, 또 그 기여할 거라고 보지만, 동시에 수많은 것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재판관에 앉아있는 그 11명, 12명의 재판관 중에 한 명만 중국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서양 사람들인데, 이 서양 사람들은 거기 왜 앉아있냐? 자기들을 피해자로 본 거죠. 이 사람들이 본 피해는 뭐냐? 자기들이 지배하던 식민지로 갖고 있던 나라에 일본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가졌던 나라가 재판을 하니까 이 식민 정책이나 천황제 같은 것들을 사실 폐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들도 전제 네, 군국주의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피해자가 없는 이런 재판이 어찌 보면 그래도 과거를 청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동시에 많은 한계와 모순을 남겼다라는 것도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 뭐 이게 답변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 그 질문란에 좀 많이 안 올려주시고 계신데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올려주시고요. 하나 들어온 질문 하나 그러면 제가 대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응보적 정의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문제와 한계가 있는데 우리 사법과 사회는 왜 응보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회복적 정의 회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적 정의 회원이 한 1,000만 명 정도 돼야 이게 회복적 정의가 자리를 잡겠죠. 네, 유평 선생님 맞습니다. 1,000만 명이면 저희가 문자 보내다가 일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복적 정의는 그 마이너리티 운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예. 왜냐하면 국가사법체계라는 것은 사실은 그 아주 단순한 게 아니죠. 이것은 어찌 보면 통치 또는 국가 운영과 직결된 것이고요. 이 사법체계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권력이라는 것이 독점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사법개혁의 뭐 핵심이 그거잖아요. 근데 회복적 정의는 굉장히 그 일반 사법 옹호자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많죠. 뭐냐, 당사자들의 어떤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서 개량할 수 없는 결과들을 양산해내고, 예를 들어 살인인데 피해자가 용서를 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용서를 해. 그리고 처벌하지 말라고 계속 주장하고, 또 그런 걸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보다 보면 사실은 이 사법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고, 그 말은 결국은 뭐예요?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근간 중에 하나가 흔들려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회복적 정의는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지만, 이게 결국 파워의 문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자체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가에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교육을 요청했던 어떤 교회나 뭐 회사 같은 곳도 가보면 리더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런 교육을 우리가 요청하지만 되게 불안하다. 왜? 더 많은 교인들이, 또 더 많은 어떤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본인들이나 그 구조에 짜여져 있었던 그 권력 체계는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전에 뭐예요? 체벌이 있고 이럴 때야 애들 통솔하기 쉬웠죠. 생활 지도라는 게 참 쉬웠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근데 뭐예요? 지금은 많은 것들 들어줘야 되고, 같이 또 과정을 밟아야 되고, 또 잘못하다가는 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결국 이런 것들이 이 파워가 점점 바뀌고 있는
과정이죠. 따라서 회복적 정의가 순식간에 대안이 되거나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마이너리티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 잘할 때 굉장히 많은 캠페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횡단보도 잘 건너는 거였어요. 신호 잘 지키고 건너라. 무단횡단하지 말라. 자꾸 사람도 죽고 다치고 문제가 생기니까. 또 쓰레기 같은 거 좀 잘 버려라. 뭐 이런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문화, 질서.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은 캠페인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무단횡단 안 하잖아요. 누가 감시하고 벌금 매기니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냥 상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종량제, 분리수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엔 그런 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상식이 되고 있죠. 환경 문제, 여성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소수는 극단적 운동을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대중이 가운데쯤 균형을 잡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저녁 시간에 이 줌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극단주의자들입니다. 네. 뭣도 모르고 회복적 정의가 그냥 좋아서 이 책도 막 읽고 이런 거 나오면 막 신청해서 듣고 근데 모든 사람이 여러분 같이 되기를 바라지만 저는 가장 최대 우리의 궁극적 목표 죽기 전에 볼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것은 우리 사회의 회복적 정의가 의미 있는 정의 패러다임으로 한 틀을 차지하는 정도지 이것이 사실은 궁극적인 대체제가 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운동은 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걸 줄이고 없애자는 측면은 아니고 저는 뭐 그게 균형 정도의 역할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회원은 많이 있어야죠. 네, 선생님들 오늘 일정 약간의 변경을 하고 싶은데 그 소모임을 오늘 생략하고 여기에서 더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날이 갈수록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 국민들은 촉법소년법 폐지를 외치는데요. 회복적인 측면에서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소년법 폐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소년법 개정 문제. 네, 선생님, 그 질문 답 듣고요. 이인호 선생님께서 그 앞전에 질문이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예, 요거 알고 있습니다. 듣고, 예, 그 다음에 이인호 선생님 예, 질문 알고 듣도록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소년법, 소년법 개정 관련한 거 또 뭐, 네, 촉법 소년법은 아니고 그냥 아무튼 소년법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제가 계속 문제제기 측면에서 썼기 때문에 뭐 저의 답변은 그걸 수밖에 없는데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를 봐도 소년법상에서는 이 회복적 접근의 기회가 더 이제 뭐랄까 강화되거나 뭐 권장되거나 선택지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때 저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소년법에서는 지금같이 형량을 높이라 연령을 낮춰라 하는 그 요구만이 아니고 같이 회복적 사법, 회복적 정의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요청이 같이 올라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두 요구가 어찌 보면 같은 선상에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얼마 전에 어떤 인터뷰를 하러 온 기자분이 자기 국장이 꼭 물어보라고 했다면서 저한테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원장님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도 회복적 정의를 주장하실 것 같냐. 여러분 댓글들 보면 늘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자식이 당했을 때 너는 그러고 있겠냐 이런 거잖아요. 그 국장이 이걸 꼭 물어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님한테 꼭 전해라. 가정으로 물어봤으니까 나도 가정으로 답변을 하겠다.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어떤 중요한 소년 범죄 가해자가 됐을 때 당신은 너 가서 아주 엄벌 좀 받고 와라. 너 최대한 좀 벌 좀 제일 열심히 좀 받고 와라.
이렇게 당신은 하겠냐? 아니면 그래도 미워도 자식이니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든 법적 조언을 찾아다니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걸로 저는 답변을 대신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좀 짜증을 냈어요. 여러분도 혹시 회복적 정의 좋아하네. 당신 자식이 그러겠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저도 그럼 하나만 가정으로 물어보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답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렇게 맹신하는 하나의 모노렌즈의 한계도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가해자를 어떻게든 변호하고 옹호하려고 하는 그 부모나 그 관계자들의 그 어떤 심정이나 그것도 우리가 그냥 쉽게 간과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논평하고 논쟁하기에 앞서서 정말 그 의미는 있어요. 나의 문제일 때 나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거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걸 그렇게 냉소적인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저는 대안이라면 이거를 뭐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회복적 접근을 소년 사건에 좀 더 강화하는 방식이 가져올 또 유의미한 뭐 어찌 보면 유익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대안으로서 계속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인호 선생님, 네, 들리십니까? 좀 전과 그 앞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겹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좋은 곳에 살다 보니까 요즘 회복적 경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전으로 뛰다 보니까 배운 것과 또 실전에서 좀 많은 그런 괴리감, 갈등들을 많이 겪고 있긴 한데요. 처음에 회복적 정의를 공부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고 이것이 정말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응보적 정의와 함께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회복적 정의가 결코 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응보적 정의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있는데 회복적 정의가 오히려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대화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는 그 피해 보상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여기지 않았는데 가해자, 당사자와 또 사법 체계에서는 이 피해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화 결과 자체가 무산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법 응보적 체계, 이 사법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이 회복적 정의도 이 사회에 뿌리내리고 확산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용서를 하고 싶은데 또 한 번 더 이제 재발되면 또 그렇게 나한테 그런 위해를 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그것을 그 이후에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담당 경찰이 그 이후에는 가중처벌 신고하면 또 가중처벌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법적인 그런 부분들을 상담해 주니까 당사자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처벌하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라고 안전함을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지금 회복적 정의를 공부하고 배우면서 회복적 정의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응보적 정의, 사법이 더 안전하다라고 이미 몸에 배어 있고 그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회복적 정의가 이 응보적 정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적 정의가 이 응보적 정의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지금 우리 세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자녀 세대, 어린 세대들에게는 이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를 같이 가르침으로써 좀 같이 함께 병행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경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정의는 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공부하면서 또 실전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이 회복적 정의가 응보적 정의를 보완하고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응보적 정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응보적 정의를 보완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재희 박사님, 김재희 박사님도 아까 얘기하시려는 거하고 아마 맥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김재희 박사님 질문이 됐던 커멘트 그거 좀 같이 듣고 제가 또 요거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응보적 정의라는 용어보다는 말씀 들리세요? 네, 그 본인 예. 소개부터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성결대학교에 있는 김재희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형사사법을 전공을 했는데 제가 그때 관심이 있는 게 책임 부분이거든요. 양형. 양형에서 우리가 형사사법 범위 안에서 제대로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 양형이라는 게 우리가 제대로 져야 되는 책임을 제대로 진짜 양형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회복적 사법이랑 회복적 정의가 저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는 회복적 정의는 저는 오히려 더 응보적 사법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응보적이라는 걸 페이백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게 회복적 정의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그 형사사법보다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회복적 사법이 더 응보적 사법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이 형사사법 파트에서는 빠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이 응보적 사법에서는 빠져 있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있는 양형 기준에는 거의 100% 피해 회복에 대한 논의가 필요적 감경 요소로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빼고 피해 회복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게 문제지 사실 피해 회복에 대한 게 형사사법에서 빠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형사사법이 기반이 되고 거기에 회복적 정의가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회복적 사법이 완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적 사법과 회복적 정의를 구분하신 원장님 생각하고 저도 100% 동감을 하는 이유가 이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우리 사법 영역 안에 들어오면 약간의 좀 변형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 그때 가장 필요한 변형이 형사사법에서 놓치고 있는 책임에 대한 인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의 인정이 가장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간다 본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형사사법보다 오히려 책임의 양에서는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한 회복적 사법이 더 무겁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존의 형사사법은 뭐 이렇게 사람에 대한 것들이 좀 성악설이 기반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이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할 거야 뭐 변명을 할 거야 발뺌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반대로 증명하고 입증하고 하는 거에 강조를 하면서 가해자를 넌 이만큼 잘못했잖아 라는 걸 외부에서 수동적으로 증명을 하는 과정들인 거죠. 근데 브레이스 웨이트가 적극적 책임과 소극적 책임을 얘기를 하는 부분을 보면서 무릎을 딱 쳤던 게 이 적극적 책임으로 오히려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능동적으로 책임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당사자가 그래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올바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절차가 들어간다라면 그래서 기존의 뭐 18세기의 계몽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그 법학이 생기고 그 법학이 지금 형사사법이 됐을 때 이제 한 200년 정도 이걸 써먹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허점들이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이 허점들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패러다임이 회복적 정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원장님이 회복적 사법에 좀 이렇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이 밤중에 모인 거 아닌가라고 했던 것처럼 이 회복적 정의를 보면 볼수록 형사사법 학자로서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정말 여기에 나가 이제 200년 쓰고 좀 안 좋은 거를 또 다시 써갖고 앞으로 뭐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거기에 응당한 뭔가 또 만들어내는 터닝 포인트가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협회의 회복적 사법 연구회 열심히 이끌고 계신데 멤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긴 한데 지금 형사법을 이제 전공하시고 그걸 이제 공부하시는 학자로서의 관점의 이야기이시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앞에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회복적 정의에 대한 어떤 관점이 있냐면 이것이 과연 응보적 정의의 보완제이냐 아니면 대체제이냐 하는 것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김재일 박사님하고 다르게 저는 사실은 대체제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처럼 현실은 보완제만 돼도 큰 성과라고 보고 있는 거는 현실적 접근인 건 맞아요. 근데 거꾸로 이인호 목사님처럼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을에서 출발한 실천가들은 현장에서 보면 우리가 꿈꿨던 그런 모습이 당장 눈앞에서 잘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응보적 정의나 응보적 사법이 존재해야만 이것은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이제 현실적 한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실천가들이 그 한계점부터 만약에 시작을 했다면 아마 이런 운동에 뛰어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그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서는 일종의 그게 신앙 같은 거죠. 신앙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실현해 보려고 하면서 현실의 한계를 보는 거지. 그 현실에부터 출발했다면 아마 우리가 여기까지도 못 올 거라고 저는 봐요. 김재희 박사님 같은 분들은 형사법 공부하는 사람 중에 극소수입니다. 저런 주장을 하는 분들. 저런 분들이 주가 됐다면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현실에서 오는 한계를 보실 때 저는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 사실은 대안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더 맞고요. 저희의 지향점은 더 이상적을 둬야 되지만 그 현실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인 대안들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저도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가만히 이해를 해보니까 회복적 정의가 가장 응보적이더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 자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공동체 앞에 서서 직면해가지고 자기의 그 일으킨 그 결과들을 다 보고 그거에 대해서는 직접적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응보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소프트 퍼니시먼트다, 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제도가 돼버린다. 사실은 이건 반대로 이해해야 돼요. 전두환이 광주를 왜 이렇게 안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 자기 잘못을 다 낱낱이 드러내는 그 현장, 그 직면을 다 피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도 회복적 정의는 소프트 어프로치고 응보적 정의가 조금 하드 어프로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은 오해입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다음 장, 뭐 다다음 장에서도 계속 다룰 주제이기 때문에 그때 또 보완적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날부터 굉장히 뜨거우신데요. 시간이 좀 늦어졌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올라온 거, 이렇게 한번 좀 예민할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사실 학교폭력이랄지, 또 미투 사건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참 그 제2, 2차 가해, 이 문제와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해는 가해자에게 연민을 불러일으켜서 이 가해행위를 옹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보호를 위해서 어떤 점 네. 우리 황태진 연구원님 방에 와이파이 좀 넣어드려야겠습니다. 자꾸 중간에 끊겨가지고 좋은 보일러 하나로 네, 제목은 이제 질문은 제가 이제 파악을 했고요. 그 사실 제가 앞에서 우리가 그 갈등 조정이란 말을 좀 잘못 쓰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또 제가 얘기했던 게 화해 조정 이런 이야기 했고요. 그것도 사실 저는 오용되고 있는 거라고. 그다음에 법원에 있는 화해 권고 제도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예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화해를 권고해 줄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실. 네. 근데 우리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당사자 설득 과정에서 좋게 화해하기 위한 절차다. 뭐 이런 식의 제안이나 요새 경찰들 보면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 말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화해라는 것은 직면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결과 중에 하나라고 제가 워크숍에서 많이 이야기를 드렸고
그 말은 결국은 화해는 직면은 화해를 위한 과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잘잘못이 인정되고 밝혀질 때 갈 수 있는 길인 거죠. 그래서 이 화해라는 말 자체를 사실 회복적 정의에서 그 약간 뭐랄까 오용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향점으로는 분명히 맞는 말인데 이 화해라는 말 자체를 사실은 저희가 너무 그 뭐랄까 좋은 이미지 때문에 자꾸 과용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아주 역설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더 담을 쌓고 있는 결과를 낳게 되고요. 여기서 표현하신 것처럼 2차 피해를 생산하거나 가해자를 봐주는 과정으로 잘못 이해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화해 공고라는 그 제도 소년 법원에서 생길 때도 저는 그 용어를 반대했었어요. 저는 그냥 회복적 대화 모임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당사자 간 대화라고 부르든지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거를 화해라는 어떤 목적 지향을 딱 놓고 간다라는 것은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 절대 중립적 용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실청 영역에 계신 분들도 그게 지향점으로는 분명히 맞지만 그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목표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오해 소지를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